자, 5번 할 차례입니다. 토지거래과제도요. 토지거래과제도는 이렇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고요. 허가구역 내 땅이에요. 땅. 이렇게. 땅덩어리가 커야 돼요.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유권하고요. 지상권을 갖다가 건드려야 돼요. 소유권, 지상권에 대한 유상계약일 때 허가를 받는 겁니다. 사전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췄다 그랬을 때는 관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넣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고요. 허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쓰는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등기 내고요. 이런 구조예요. 자,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했을 때에는 지정권자가 국장 또는 시도의사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자 했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이 지정 절차를 알아두셔야 돼요. 지정하는 절차. 몇 단계입니까? 4단계죠, 4단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고. 지정 공고. 그 다음 절차가 뭐예요? 그 다음에 알릴 사람한테 알려주고. 마지막 절차가 뭐예요? 주민열람. 주민들한테 뭐예요? 열람하게 하지요. 이렇게 4단계. 요때 허가구역으로 되는 시점은 공고가 있을 때부터 며칠 있다가요?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요 심의하고 공고를 띄우는데 그 전에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의견 청취가 없는 겁니다, 지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재지정한다 그러면 재지정하는 절차는 몇 단계예요? 이게 5단계지, 그죠? 여기가 이제 의견 청취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앞에 의견 청취, 그 다음에 심의, 그 다음에 공고, 그 다음에 통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열람. 그래서 5단계가 됩니다요. 재지정할 때는 요게 있는 거지. 자, 2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공고한 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날이 아니고 5일 있다가 이렇게 되죠. 5일 후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특별히 따로 허가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녹지지역 내 임야의 면적이 600제곱미터인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준 면적 물어보는 거죠. 도시지역일 때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목 가지고 기준 면적을 정해놨죠.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입니다. 그랬을 때는 주거지역일 때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일 때는 180 초과. 초과란 뜻이에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일 때는 200 초과. 그 다음에 공업지역일 때는 뭐예요? 660 초과. 이렇게. 그 다음에 녹지지역일 때는요. 100 초과죠. 그 다음에 미지정지역은 90 초과. 이렇게 돼요. 도시지역일 때 이렇게 되고 이게 뭔가 이런 표정은 부담스럽다니까요. 비도시지역은요. 비도시지역은 지목 가지고 하잖아요. 지목이 임야일 때는 뭐예요? 1000초과. 그 다음에 농지일 때는요. 500초과. 500초과. 그 다음에 기타 지목일 때는 절반인 250초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녹지지역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목상 임야일지라도 지목이 뭐든 간에 녹지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얼마예요? 100초과니까 허가 받는 겁니다. 4번.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걸 쪼개서 최초로 토지거래 계약은 쪼개서 판다고 이제 그 다음에 그때는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쪼개서 팔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거죠. 첫 번째 거래일 때는 그렇습니다. 4번이 정답. 5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적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 이거요. 허가 신청이 있으면 요 민원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근데 15일 내에 요 허가 관청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허가 신청 들어온 땅에 대해서 혹시 이게 살만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랬을 때는 옆으로 빼놔요. 선매협의라고 그래요. 선매협의 이렇게 옆으로 빼놓는 거 선매협의.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실수요 목적이에요. 실수요 목적. 투기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뭐요? 허가 내주겠죠? 허가증을 준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불허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일 내에 불허가 통지를 하든지 아니면 허가증을 주든지 아니면 선매협의 통지를 해가지고 옆으로 빼놓든지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15일 내에 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없고 이것도 통지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원 처리 기한인 15일이 끝난 날 여기 끝났죠 이제 15일 끝난 날 다음 날 어떻게 된다고요?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 그죠? 끝난 날이 아니고 끝난 날 뭐요? 다음 날 그죠? 5번 틀린 거 아시겠죠? 자 정답 4번이었고 5-1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해당 토지는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여기 보면 선매협의 대상이 돼서 옆으로 빼놓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은 허가 신청 들어온 토지 모두에 대해서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경우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공익사업용 토지, 또 하나는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던 토지. 두 가지야. 두 가지 땅에 대해서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그죠? 살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협상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때는 협상할 때는 기준되는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감정가 기준이에요? 감정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이유 아시겠죠? 토지거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았을 때만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공익사업용 토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1개월 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땅 임자한테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요쪽 선매협의 쪽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때 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죠.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선매자 지정. 살 사람 지정요. 1개월 이내. 지정되면 그때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상을 끝내야 돼요. 협의 완료. 협의를 완료했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달 이내 살 사람을 지정하고 한 달 내 협상을 끝내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어떻게 하라고요? 선매협의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옆으로 빼놓는다고요. 요거 15일, 요거 15일이 요 15일이에요. 15일 내에 뭐요? 선매협의 뭐 한다고요? 통지. 옆으로 빼놓고, 그 다음에 또 선매자가 지정되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15일 이내에 뭐 해야 되죠? 선매 협상을 개시하는 거예요. 이 선매 협상을 개시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이 나는 요 금액에 살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서면으로 땅 임자한테 어떻게 통지 보내주는 거야. 그게 협상 개시요. 며칠이네요? 지정된 데부터 15일 내 협상 시작. 한 달 내 협상 완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입니다. 1개월 내 선매자 지정한다는 뜻이고요.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선매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선매협의 개시. 이건 1개월 이내가 아니고 뭐예요? 15일이죠. 그러면 여기서 1개월 이내 이거 많이 아셔요. 그래서 여기를 틀리게 낸다기보다는 밑에를 틀리게 낼까요? 밑에 것을 1개월로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특히 요거. 요거,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 3번이 핵심이라고. 동그라미 3번처럼 1개월로 낼 가능성이 높다고. 1개월이 아니고 뭐예요? 15일. 한두 번 봐가지고는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수십 번 보셔야 돼요, 수십 번. 4번. 선매자의 매수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아까? 감정가 기준. 그거 틀렸죠, 또. 5번.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아, 이게 요게
선매 협상이 반드시 이건 협상해 보는 거잖아요. 결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요 지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요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허가 내주고 투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되면 불허가하고 그렇게 되죠. 허가 또는 뭐요? 불허가. 무조건 불허가 틀리죠. 무조건 허가 틀리죠. 허가 또는 불허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허가 또는 불허가. 5번도 틀렸죠 지금? 자, 보충 질문 1번. 토지거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을 받은 때부터 3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여기. 불허가 처분을 받았죠? 그럼 거래를 못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랬을 때는요. 불허가 처분 받았을 때 허가 신청했던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의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의 신청합니까? 1개월 내 이의 신청.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럴 거면 사라. 이렇게 할 수 있죠? 매수 청구. 언제까지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이내 매수 청구 이렇게 해요. 이것도 다 1개월 이내잖아, 둘 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1개월 이내잖아요. 1개월 내 이의 신청, 1개월 내 매수 청구 이런 식으로. 1개월 내. 그런데 요것이 1개월이 아니죠. 여기를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여기가 핵심이에요. 출제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볼 것은 이거죠. 뭐냐면 요거. 매수 청구는 강제로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격은 뭐가 기준이 됩니까? 감정가 기준이다. 뭔 소리요? 공시지가 기준이다. 그죠? 공시지가 기준. 공시지가 기준이에요, 이거. 이 선매 협의가 뭐예요? 감정가 기준이고. 여기 매수 청구는 이거 감정가 기준이면 돈 엄청 들어가는데요. 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2번. 그러니까 보충집을 2번 보시면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가를 기준해서 토지를 매수하게 해야 된다. 감정가 기준 아니고 공시가 기준. 자, 6번 갑니다. 이제는 이용 의무하고 이행 강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자, 기억번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억번 너무 중요합니다. 이용 의무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안 됩니다요. 지금 보는 건 어디를 여기를 보는 겁니다. 지금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 가장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선매협의 이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부분. 허가 났죠? 허가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가 나면 허가받은 대로 그 땅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게 이용 의무예요. 자, 이용 의무는 최장 몇 년요? 5년이죠. 근데 이용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이행명령요. 허가받은 대로 쓰라고 하는 이행명령이 나오고 문서로 합니다. 그래도 이 명령을 안 따르면요.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나 이행강제금 때리는가요? 10% 이하. 이게 취득가액의 10% 이하입니다. 요 부분이에요. 자. 기억본에 보면 이용 의무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 이행강제금은 이행명령을 안 따랐을 때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용 의무기간이 2년짜리가 있고 4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세 가지가 있죠. 2년짜리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경우, 복지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경우,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려고 땅 매입한 경우, 대토로 취득하는 경우. 요 네 가지 경우는 이용 의무기한이 몇 년이요? 2년. 4년인 경우 어떤 경우예요? 4년. 그죠? 사업시행. 네 글자잖아요. 4년. 사업시행. 4자로 시작하잖아요. 4년. 5자는요? 5년은 연상보존. 여기서 5년 이렇게 되죠. 기타 나머지는 몇 년? 5년이에요. 나머지 다 5년이에요. 네. 이런 이용 의무기한이 지나버리면 이행강제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다. 너무 중요해요. 기억번. 자, 니은번. 토지를 소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업 시행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은 허가받은 대로 써야 된다. 4년. 요거 맞고요. 사업 시행 이 말 봐요. 자, 디귿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인데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서 방치시켜놨어요. 그랬을 때는 토지 취득가액의 뭐예요?
100분의 7이 아니고 방치는 몇 프로죠? 이행강제금이 10%짜리입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은 10% 이하죠. 원래는 10% 이하인데 구시로 들어가서 허가받은 대로 안 쓰고 방치시켜놨다 그러면 10%.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고 빌려주었다, 임대놨다 그러면 7%. 허가받은 대로 쓰지 않고 딴 목적으로 쓰더라 그러면 변경시켰다는 거죠. 목적을. 그때는 뭐예요? 5%. 기타 돈 몇 프로? 7%. 기타 7%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지금 디귿번은 7%가 아니고 100분의 7이 아니고 100분의 10. 자, 리을본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했을 경우에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때는 이행명령이 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죠? 이행명령을 받고 만약에 이행강제금 나가기 전에 허가받은 대로 써버렸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못하죠? 이행명령을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다고요? 그런데 1년 내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행명령을 갖다 뒤에 지켰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이행강제금 나가버렸죠? 그것은 어떻게 해? 내야 되지. 부과된 고지서 나온 건 내야 되고, 그죠? 만약에 이행명령을 따랐다 그러면 새로운 고지서는 안 나가고, 그런 뜻이에요. 이 1번 맞죠? 정답 5번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보충지문 1번. 법원 경매로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죠. 여기죠, 여기. 여기는 유상계약일 때 토지거래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 받는다. 허가구역 내 땅을. 그랬을 때는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증여로 허가구역 내 땅을 받았다. 증여 받은 거예요. 허가구역 내 땅을. 허가증 필요 없다. 증여도 어디 들어가니까? 무상계약이니까. 그죠? 경매 두 가지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1번 X죠. X. 아니. 동그라미죠. 네. 2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보세요. 이행강제금을 얻어맞고 이행강제금을 얻어맞은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수 있다고요. 불만이 있으면. 자, 이의제기는 언제까지요? 30일. 이건 30일입니다. 이건. 불허가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은요? 1개월 이내.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내.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는요? 30일 내. 이행강제금은 30일입니다. 불허가는요? 1개월 이내고 이행강제금 30일, 불허가는 1개월, 이행강제금은 30일, 불허가는 1개월 이렇게. 자, 6-1번 보시겠습니다.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풀기 전에 제가 칠판에다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들으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데 틀리면 합격할 자격이 없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 자, 포상금이 걸려있는 제도가 있다. 세 가지다. 실거래가 신고를 갖다가 거짓으로 했을 때 허위신고가 아까 이거 포상금 걸려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허가는 받았는데 허가 받은 대로 안 쓰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신고 요것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허가 안 받았다. 요거하고 요것은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외국인 특례는 포상금이 없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포상금이 걸려 있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신고 안 했거나 대금 자료 안 냈거나 그런 포상금과 관련 없다고 아까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몰랐었잖아요, 그때. 이랬을 때 제재가 뭐냐 그러면 제재가 이때 제재가 뭐예요? 그렇죠. 취득가액에 이거 오늘 한 거예요. 오늘 5%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매깁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제재가 뭐예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자, 조심할 게 외국인 특례에서도 허가 안 받으면 취득 허가 대상일 때 허가 안 받으면 처벌받았었죠.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이하의 벌금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공시지가 기준에서. 그거 두 개 바꿔서 낼 가능성이 높아요.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는 거 방금 전에 했었잖아요. 이행강제금 얼마나 물리고요? 10% 이하. 5% 이하입니다. 전부 다 여기도. 자, 근데 이거 취득가액의 10% 이하죠.
구체적으로 이제 10%짜리도 있었고 아까 7%짜리도 있었고 5%짜리도 있고 이게 3단계잖아요. 있었잖아요. 이랬을 때 이런 제재를 받는데 포상금은 언제 주는 거냐? 지급 조건. 허위 신고하고 이랬을 때 포상금 언제 주는 거냐면 입증 자료를 갖다 내 가지고 도움을 줬어야 되고요. 일단 플러스 동시에 과태료가 부과됐어야 됩니다. 과태료가 매겨졌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주진 않고 과태료 매긴다고 그랬잖아 아까. 과태료 부과되면 그때 돈 나와요. 미리 주진 않는다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이죠. 미리 줍니다. 검사가 공소제기만 해도 포상금을 줘요. 아니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했어도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니까 포상금 준다고요. 이렇게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좀 땡겨준다고. 중개사 검증하고 똑같죠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줘요 포상금?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행 강제금이 부과됐을 때 주는 게 아니고 이행 명령이 떨어지면 이행 명령이 있으면 그때 뭐요? 포상금 준다는 게 이게 핵심이요. 이행 강제금 아니고 이행 명령 땡겨준다고. 땡겨줘. 여기도 땡겨줘. 여기는 안 땡겨줘. 차이점. 그 다음에 요거 얼마를 주느냐 포상금에. 포상금 얼마 줄까 그랬을 때 포상금에 주는 거 보면 여기는 아까도 했었잖아요. 부가과태료의 20% 이하가 아니고 딱 떨어진 20%를 줘요. 20%니까 5분의 1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상한선이 있죠. 1,000만 원은 절대 못 넘죠. 1,000만 원이 상한 이렇게 돼요. 1,000만 원 상한 딱. 예. 자, 근데 여기는 요 두 가지는 뭐예요? 50만 원씩 줘요. 별로 돈이 안 돼요.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여기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그 포상금 제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나라에서 보태주는 제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건 포상금 달라고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2달 이내에 지급하게 돼 있어요. 한 달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위반행위자는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을 안 준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위반행위자가 신고했어요. 또는 고발했어요. 그러면 포상금을 안 줄 수 있다. 그죠? 풀어보시는 걸 방금 전에 밑에 거 이제 이걸 틀리면 떨어진다는 각오로. 정답은 나왔죠?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설명드릴 필요 없겠죠? 자, 7번, 7-1번. 이건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8번 보시겠습니다. 분묘기지권으로 쫓아갑니다, 지금. 8번요.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 아시죠? 2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분묘를 딴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어 아니면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장 권능 없죠, 원칙적으로. 3번 역시 판례입니다. 묘지에 비석을 새로 설치했어요. 근데 그 묘지에 그 비석의 시설물의 규모나 범위가 분묘기지권의 허용 범위를 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안에 비석을 새로 세운 거예요. 괜찮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분묘가 위치한 땅 소유권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배제 청구로서 그 철거를 구할 수는 없겠죠.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다가 설치해놨기 때문에. 그쵸? 자, 4번 판례입니다. 임야에 대한 분묘 설치 행위는 단순한 사용 수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관습에 의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게 하는 처분행위다. 묘를 설치하시오 이렇게 승낙해주는 행위는 결국 사용 수익하게 만드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처분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저당권 설정이나 매매처럼. 따라서 이때 종중 땅에다가 종중 임야에다가 묘를 설치하도록 오케이 해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종중 대표자가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뭐가 필요해요? 사원총회, 종중총회 뭐가 필요하다? 결의가 필요하다. 판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번, 3번, 4번은 다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온 판례들입니다. 1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도 시험에 아직 안 나온 판례. 5번. 분묘기지권에 기해서 보존되어 오던 분묘들 가운데 일부가
분묘 기득권에 미치는 범위 내에서 이장이 되었다면, 아까 이장 권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이장된 분묘를 위해서도 분묘 기득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5번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어때요? 아까 분묘 기득권이라고 해도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5번을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 이런 경우가 종중묘처럼 집단묘지의 경우에 그래요. A 땅인데요. B라는 종중이 땅 주인 A의 승낙 얻어서 묘자리를 이렇게 종중 구성원들의 묘를 썼어요. 이랬을 때 분묘 기득권에 미치는 범위를 판단할 때는 이렇게 주변에 빈 땅 이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래요, 판례는. 그러다 보면 전체 분묘 기득권에 미치는 범위가 이렇게 판단되다 보니까 여기 있던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한다고 해도 요건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장해도 괜찮다. 그 예외적으로 이장해도 되는 경우가 이런 집단묘지 경우에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읽은 것 중에 보면 분묘들 가운데 이렇게 돼요. 분묘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분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종중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에서. 이랬을 때는 이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다 나가서 이장을 가장 잘했던 분묘가 이렇게 이장하게 됐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이쪽은?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5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예외적으로 이장할 수 있는 경우가 5번입니다. 5번. 자, 8-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고요. 개인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인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틀렸죠? 묘지 중에 개인묘다 그랬을 때는 묘를 먼저 조성해요. 그리고 나서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사후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신고. 그런데 지금 뭐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사전에 신고한다고 그랬잖아. 개인묘 쓸 겁니다라고 신고하고 묘를 조성해라 이런 뜻인데 틀렸죠?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2번 시도의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묘지 수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설치 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원래 이 분묘의 설치 기간은 몇 년인데요? 원래 30년이죠. 그런데 연장이 되죠. 그래서 연장 기간은 역시 또 뭐예요? 30년. 대신에 한 번만 연장을 해주죠. 1회에 한해서.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최장 60년이 되는데 이때 연장 기간 요 30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단축? 뭐로 단축합니까? 조례. 근데 그 조례가 지금 보는 것처럼 시도 조례로 단축하는 경우 아니면 시군구 조례로 단축하는 경우 두 가지 다 있어요. 그 단축하는 기간은 법에 따르면 몇 년 이상, 5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단축하는 기간. 근데 어쨌든 이런 설치 기간이 끝나면 이게 다 합친 기간 끝나면 그때는요. 언제까지 철거합니까? 1년 이내 철거해서 봉안하든지 뭐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1년이라는 기간 두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3번 법인묘지 안에 한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12조 10. 여기 보면 자, 요 개인묘 말고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중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묘가 있고 그렇죠. 이 세 가지는 다 집단묘예요. 집단묘. 특히 여기서 보면 가족 이런 것은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묘 그러면 이건 재단법인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개인묘 그러면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까지 포함하는 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집단묘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얻고서 그 다음에 이 수북히 조성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전 허가 주고 딱 이렇게 요거 딱 극명하게 대주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는. 그리고 한 기당 면적을 보면 여기 30제곱미터 이하죠. 이하. 초과할 수 없다니까 이하예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도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제곱미터. 근데 여기는 한 기당 면적이 어떻게 돼요? 요게 10제곱미터 이하. 요게 중요하죠. 근데 합장하면 어떻게 돼요? 합장하면 조금 넓혀지죠. 합장 시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합장했을 때가 15 나오는 거니까 얘하고 얘 바뀌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10이고 합장 나오면 그때 15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은 가족 같은 경우는 100 이하지. 100제곱미터 이하. 전체 면적은 이상이 아니고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은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면은요 그렇죠. 여기는 10만 제곱미터. 여기가 이상이죠. 요거 대비하시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그랬습니다. 이 자연장지를 또 정리해 볼까요? 자연장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묘지였어요. 묘지. 방금 전에는. 이번에 뭐예요? 자연장지의 종류가 4종류 있는 거 아시죠? 개인 자연장지, 그 다음에 또요 가족 자연장지, 또요 종중 자연장지, 또요 법인 등 자연장지. 이렇게 4종류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절차를 보면, 자, 개인 자연장지는 수목장, 개인 자연장지는 먼저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3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했다고 신고합니다. 사후신고죠. 그러니까 개인 자연장지는 개인 묘하고 똑같아요. 30일 내 사후신고.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봐두셔야 돼. 가족 자연장지요. 작년에 바뀐 거요. 가족 자연장지는 옛날에는 여기하고 똑같았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전에 신고해요. 신고는 신고인데 사후 신고냐 사전 신고냐가 달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가족 수목장 같은 걸 조성해요. 가족 자연장지 이게. 근데 종중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기랑 똑같게 됐어요. 종중 자연장지도 여기하고 똑같이 사전에 뭐예요? 미리 신고하고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를 조성하겠죠. 이렇게 좀 넓어져요.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얘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 바뀐 거예요. 얘가 여기 같이 붙어 있다가 여기 독립하면서 얘하고 얘가 같아진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뭐예요? 이것만 허가예요. 이것만 허가. 그리고 이제 수복이 조성하게 끝없이. 이게 법인 등 자연장지. 그래서 조성 면적을 보면 개인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30제곱미터 미만. 여기서는 미만 이하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갖고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가족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100제곱미터 뭐야? 미만. 저기는 이하인데 이거는 또 미만으로 돼 있어. 예, 근데 그거 갖고 틀리게 되면 도둑놈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2000제곱미터 뭐야? 이하. 이것을 꼭 알아두세요. 종중묘는요. 종중묘는 어떻게 돼요? 100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 종중 자연장지는요. 2000 이하. 예? 이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4만, 5만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신경 쓰지 마시고. 자, 5번 알아두세요. 5번. 무용고, 시체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관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자기 임야에 보니까 알 수 없는 그런 묘가 있더라 이거요. 그래서 뭐 이장해라 이렇게 했는데 뭐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요. 이제 허가 받아가지고 개장할 수 있거든요. 개장하면 그 사체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봉안하든지 또는 매장을 해야 돼요? 10년이 10년. 이걸 통해서 알아두시면 돼. 10년 동안은 일종의 보존이죠, 보존. 10년 동안은 매장해라 또는 봉안해라 이렇게 돼 있다고. 자, 밑에 보충지문 1번 보세요. 보충지문 1번 맞는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바뀌어서.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30일 내 이렇게 됐었어 원래가.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조성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바뀌었다 그랬죠? 잘하셨어요. 자, 9번 갑니다. 농지법이요. 이번에 농지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1번 징집으로 인해서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나 분묘기지권은 분명히 한 문제고요. 확실하게. 농지법은 뭐 출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하고 떨어지는데 1번 보시면 징집으로 인해서 농지를 임대차 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봐요? 3년으로 본다. 최단 존속기간. 농지 임대차는 몇 년이죠? 3년. 주택이 2년. 상가가 1년 그거잖아요. 2번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농지다 그랬을 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즉 농지증이 필요한 게 원칙. 그죠? 근데 농지증이 필요 없이 농지증 없이도 등기 나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뭐고요? 필요하다.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 없는 경우도 있죠. 잘 구별해 주셔야 돼. 농지증이 필요 없는 경우 중에서 유명한 것들 가만히 보면 최근 시험에 나왔던 게 합병,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비슷한 상속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협의 이 말 오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요, 공유물 뭐예요? 분할 필요 없어요. 시효 완성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또 필요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담보, 농지, 취득 이런 것도 필요 없죠. 유명한 거 협의, 여기 협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 근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원래는 더 많겠죠. 예, 대표적인 게 매매 같은 거, 증여 같은 거 이런 거 필요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 농지증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제일 주의할 거 이거요.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자가 농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전용 허가 신고 이거 나오면 뭐예요? 필요하고 농지 전용 협의 이렇게 나오면 농지 전용인데 에? 끝에가 협의로 나오면요 필요 없고 2번이잖아요 이거 응? 얘하고 얘를 구별하셔야지. 그다음에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말 농장 필요합니다. 자 3번 주말체험 영농 목적으로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구성원별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잘 나오죠 이거? 요 주말 농장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이 이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을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하죠. 그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때는 주말 농장이죠. 그런데 이건 세대별 합산 면적입니다요. 무슨 면적요? 세대별 합산 면적이요. 이렇게. 세대별 합산 면적이요. 이렇게. 세대 구성원별로 그러면 틀리죠? 네,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맨날 여기 물어봐요. 여기요. 제일 많이 물어봤고. 이 소유사관 중에 보면 10,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런 것, 10,000제곱미터 이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내가 이하예요. 요건 1,000제곱미터 뭐예요? 미만이요, 미만. 여기는 미만.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 상속하고 또 뭐예요? 이농. 이렇게 두 글자씩 기억하면 돼요. 8년 이상 농사일자가 농촌 떠난 경우. 그래서 이농. 이렇게. 여기도 핵심은 뭐냐면 상속인데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었어야 돼요. 농사 안 짓는 사람만 어떻게?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이 두 가지. 예, 여기는 세대별 합산 면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서 지목상 농지가 아니라는 거지.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농사를 짓고 있긴 해. 근데 지목상 전답 과수원이 아니다 그러면 3년 이상 경작했을 때부터 정식 농지로 취급해 주는 거야. 3년 미만일 때는 아직은 농지가 아니고. 지목이 임야일 때요. 그 임야를 갖다가 개간을 해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어요. 그럼 농지가 됩니까? 개간할 때 산지 전용 허가를 얻어서 정식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농지가 되는 거지만 산지 전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개간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이제 막 눈빛만 봐도 이제는 막 통해야 되는 시점이 됐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그런지. 예. 자, 그 다음에요. 까먹었어요. 5번 보시면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경작 또는 재배를 하고 있는 사람도 농업인이고 아니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도 농업인에 들어간다. 그죠? 농업인의 개념 알아두시죠? 예? 농업인과 관련해서 일단 면적 가지고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 짓고 있으면 농업인. 단 예외가 있죠. 비닐하우스, 버섯 재배사 이렇게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이기만 해도 농업인에 들어가지요? 맞죠? 이거 공법 시간에 배우시나 모르겠네. 330제곱미터 이상. 요건 예외. 연중 농사 짓는 기간이 90일 이상. 농사 짓고 있으면 농업인이 들어갑니다. 단 축산업 같은 경우는 120일 이상. 연간 판매 기준으로 하면 연간 판매 얼마 이상 판매했을 때 농업인이 됩니까? 12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상. 120만 원 이상. 응? 자, 틀린 건 3번이었고요. 9-1번.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농업개헌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증을 갖다가 발급받아야 된다. 보시면 여기서요. 농지증은요 언제 필요하냐. 자, 이거 농지라고 해보세요. 농지. 요게 농지인데 A가 이 농지를 갖다가 B한테 팔아먹고 B는 돈 주고 삽니다.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주면 이제 A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줘서 등기 내겠고 등기가 되면 B가 소유권 취득하죠. 이 농지증은요 언제 써먹냐면 등기 신청할 때 첨부 서류죠. 농지인데 원칙적으로 농지증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등기 신청을 안 받아주겠죠. 그런 거 배우시잖아. 예. 요때 써먹는 거죠. 농지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요때는 농지증 필요합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농지증 없어도 되죠. 이 매매 계약이 법률행위예요. 그래서 농지증은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물권 변동의 요건이죠. 그거지. 자, 그런데 그때 여기요. 농지증은요. 주말 농장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면적 같은 거 규제하니까. 그런데 이때 농지증을 갖다가 발급을 받을 때는 누가 발급해 주죠? 시군면장이 발급해 주는 거잖아요. 발급해 줄 때는 뭘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가? 이 사람이 농사 지을 사람인가? 그걸 확인하는데 그 확인하는 서류가 뭐예요? 바로 농업경영계획서죠. 농사 짓는 계획서를 딱 보고 농사 지을 준비가 잘 돼 있다 싶으면 발급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농지증이 필요한 경우 중에서 일부는 농사 짓는 계획서가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형식상으로 농지증을 그냥 바로 발급해줘요. 이거 따져보지 않고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에 지금 보고 있는 주말 농장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연구나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또 그렇고 또 대표적인 경우가 아까 형식상으로 농지증을 갖다가 받도록 하는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 이 경우 이때도 영농계획서는 필요 없습니다. 바로 농지증 발급이 됩니다. 이거요.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 농지를 갖다 전용해서 농가주택 짓고 막 그렇게 할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 1번 질문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농업개헌계획서를 갖다가 제출하여 요게 빠져야 됩니다. 농업개헌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죠. 2번 농지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갖다가 인도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렇습니까? 어때요? 여기서 지금 농지 임차인도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대항력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임차권 등기를 농지 임차인이 안 하더라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인도 플러스 확정일자 도장. 확정일자로 안 되겠고 확인 도장. 인도 플러스 뭐예요? 확인 도장. 인도 플러스 확인. 이렇게. 주택 같은 경우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상가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농지는 인도 플러스 확인 도장. 이렇게. 근데 그 확인 도장을 누가 찍어주냐고요? 그렇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고 시구읍면장이에요. 2번 틀린 거죠. 또 3번 상속에 의해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는 자는 농사 짓잖아. 그러면 제한이 없죠. 맨날 그거 물어보고 4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때는 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1년이죠. 1년. 여기 지금 B가 지금 농지를 취득했죠. 그 B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맞죠? B가 농지니까. 근데 이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 만약에 이게 주말 농장이었다. 그러면 취득했을 때 텃밭 가꾸고 취미용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취미용농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 더 예를 들면 농지 전용 허가 또는 신고한 자가 그냥 형식상 농지증 받아갖고 농지 취득했어요. 거기다 집 지으려고. 그럼 이 사람은요. 그 목적 사업을 착수해야 돼요. 이 사람은. 근데 착수 안 해요. 2년이 넘도록.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표적으로 농사 안 지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생기죠. 언제까지 처분해야 됩니까? 이게 1년 이내죠. 자, 그런데 처분 의무가 있는데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분 안 하고 말 시키겠죠? 처분 명령이요. 이때 처분 명령은 언제까지 처분하라고 그렇게 말미를 줘요? 여유 시간?
6개월이죠. 당장 처분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처분 안 하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때 이행강제금이죠. 아까 토지거래 허가제도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이행강제금 몇 프로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과태료 이건 이행강제금은 20% 부과하지. 그렇죠? 매년 부과하죠 이거. 매년 부과합니다. 똑 떨어진 20%를 이렇게. 얘하고 얘 차이가 뭐냐? 여기는 끝에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1년. 처분 여기는 뭐예요? 명령이라는 글자가 나와. 명령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뭐야? 6개월. 처분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뭐죠? 하여야 한다가 나오면 몇 년? 1년. 뭐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몇 년?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죠. 명령이 나오면 6개월이고. 5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토지가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뭐예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지요. 매년 부과합니다. 매년. 자, 그 전에 요거 처분명령 누가 내려? 처분명령 요거 시군면장이요. 처분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 여기. 처분명령 누가 내려? 시장군수구청장. 농지증은 누가 발급해요? 그 다음에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한 확인도장은 누가 찍어줘요? 시군면장.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에요? 3번인가요? 예. 자, 다음 페이지 10번으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10번이죠? 확인설명서 나왔습니다.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가 덩어리가 세 덩어리가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서 있잖아요. 확인설명서 1번 서식에서 1번 서식인데 요걸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 두 번째가 뭐예요? 세부 확인사항. 세 번째 덩어리가 중개보수 등 이렇게 덩어리 3개. 자, 여기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요 중에서 자, 제일 중요한 게 세부 확인사항이거든요. 이 세부 확인사항은 얘하고 다른 게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뭐예요? 확인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재한다. 그래서 요구할 수 있는 이 세부 확인사항에 들어가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요새, 실내, 벽이, 하네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 관리 관계가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요건이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까요? 자, 1번. 대상 물건 표시라는 건물과 관련해서 확인설명서 1번 서식을 묻는 겁니다. 지금 소재지 적고, 준공 연도 적고, 면적 적고, 구조, 내진 설계, 내진 능력 다 적는 거 맞죠? 용도 지역은요? 첫 번째 항목이 기본 확인사항 중에 첫 번째 항목이 대상 물건 표시예요. 표시. 첫 번째 항목이 여기에 적어주는 것 중에 용도 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용도 지역이 아니라 뭐예요? 용도. 용도는 건축물의 용도 얘기하는 거예요. 용도 지역은 땅에 대한 거예요.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은 용도 지역이 아니고 뭐예요? 용도. 방향 적습니까? 대상 물건 표시란에다가 방향 적든가요? 적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1번은 용도 지역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2번. 실제 관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관한 사항. 요거예요, 요거. 9번. 실제 관리 관계하고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관한 사항. 실제 관리 관계는 등기부에 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관한 사항은 비싼 물건들이죠. 그래서 보니까 유치권, 법정이상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는 실제 관리 관계. 그 다음에 정원수, 고급 조명시설. 요것은 비싼 물건이에요. 그런데 일반 건축물은 어때요? 일반 건축물은 여기요. 실제 관리 관계란에 적는 거 아니죠? 여기 적는 것은 등기부에 안 나온 관리 관계. 그 다음에 비싼 물건이에요. 일반 건축물은 어디에 적어줍니까? 대상 물건의 표시니. 일반 건축물, 그죠? 여기다 적는 겁니다. 대상 물건 표시란에 적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보시면 용도, 방향, 일반 건축물, 내진. 아까 1번에 있었죠? 내진 능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4가지가 핵심적인 거죠. 자, 이번에는 입지 조건 보시겠습니다. 입지 조건.
자, 요걸 암기할 때요. 여기 기표와 그죠? 권공의 입관비는 줘버려라. 자, 기표랑 권가 양반의 입관비는 줘버려라. 이렇게. 여 중에서 보면 지금 동그라미 3번이요. 입지 조건이잖아요. 요거요. 입지 조건이가 하나, 1번, 2번, 3번, 4번의 항목이네요. 여기. 자, 입지 조건란에 적는 거 뭐가 있어요? 도, 대, 차, 교판, 도로, 대중교통, 그 다음에요. 주차장, 또요. 교육시설. 판자가 뭐예요? 판매 및 의료시설. 이렇게. 6개죠, 사실은. 그러면 3번에 나와 있는 입지 조건에 적는 거 맞습니까? 순서는 맞게 있지만 맞죠?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요거네요. 관리에 관한 사항. 5번째 항목.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 적는 거 2개가 있어요. 뭐하고 뭔가요?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하고. 경비실하고 관리 주체. 주차장 나오면 안 되죠? 주차장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입지 조건. 그 다음에 5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거네요. 자, 요거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적는 것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적는 거 보니까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승강기, 배수,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중에 제일 중요한 거, 소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소방. 지금,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나 적는 거 보니까 배수 있죠? 소방도 나오죠? 도배는요, 도배는 다릅니다. 내 외부에 도배 없어요? 여기 지금 11번째 항목에 요게 벽면 도배가 있잖아요. 하나가 벽면, 하나가 도배 상태잖아요. 자, 내 외부하고 벽면 도배는 별개입니다요. 혼동하시면 안 돼. 도배 때문에 틀렸습니다. 승강기는 있나요? 있습니다. 승강기. 정답이 3번이죠? 자, 10-1번.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요새 실내벽이 환해요. 환경요건까지. 자, 1번에 나와 있는 용도 지역이나 건폐율의 상한,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 공법상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기재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용도 지역. 그 다음에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이런 것들도 여기 공법상 규제상에 나오는 거죠? 그때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은 뭘 가지고 확인해서 적어주는가요? 뭘로 조사해요, 이건? 시군조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건폐율의 상한, 용적률의 상한. 어쨌든 이것은 뭐예요? 공법상 규제상으로서 기본에 들어가죠? 2번, 경비실과 관리 주체는 어떤 거예요?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경비실, 관리 주체. 역시 뭐예요? 기본.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은요? 대중교통 요건데요? 대중교통. 그 다음에 의료시설 요건데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입지 조건. 기본이죠? 근데 4번에 나와 있는 전기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여기 나오죠, 전기. 그 다음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요거 중요한 거 3가지 합니다. 소방이라는 표현,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요 감지기를 적어주는 칸이 있어요. 요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비상벨, 소화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그거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대신 발달된 단독 경보용 감지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소방을 적는 칸에다가 비상벨, 소화전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 바뀌었어요, 이거. 비상벨, 소화전 나오면 틀린다고요? 뭐가 나온다고요, 여기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2번째. 단독 경보용 감지기인데 요때 이거 적어줄 때 아파트는 포함돼요? 제외돼요? 아파트 제외이죠.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게 설치가 돼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건 제외시킨다. 이거 2번째. 자, 3번째는요. 여기 나와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이것은 소방에 들어가니까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에 들어가서 세부 확인 사항인 거 맞죠? 그래서 이것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간다. 이거 3번째. 정답은 4번이죠? 5번 취득세하고 지방교육세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조세. 8번째 적어주는 조세가 있죠? 조세란에 적어주는 건 뭔데요? 3가지인데 취득세 또요, 농어촌 특별세 또요, 지방교육세. 이렇게 3가지.
세 가지야. 예. 그래서 그것도 기본에 들어가는 거다. 그죠? 정답 4번이네요. 그래서 자 10-2번 보시겠습니다. 상가에 대한 어긴 설명서. 야 여기서부터 할 건데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근데